네,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이번 주 초대 손님은 이 팟캐스트계의 새로 떠오르는 강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분에게는 팟캐스트를 언급하기 이전에 이 정치와 연결지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게 더 정확하고 또 더 확실한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바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십니다. 요즘 팟캐스트 윤여준을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주 오랜 동안 여의도 정치권에서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시각으로, 그 다음에 또한 합리적인 시각으로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자,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가장 좌우하는 게 정치라는 이걸 좀 이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국민들이 이제 불신, 경멸, 혐오, 지금 분노까지 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감정이 안철수 현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당에 계실 때부터도 리더십의 성격이 늘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라. 근데 취임하고 나서 인사하는 걸 보고 저는 진짜 이건 실망이 아니라 경악을 한 사람입니다. 경악. 지금의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조 이전에 없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의 인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가 흩어졌다. 이거 안 됩니다. 정당이 인물을 만들어내야죠. 첫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개념을 모르겠고,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를 모르겠고, 김정은의 속마음을 모르겠고, 그 세 가지였는데 한 가지가 더 늘어났대요. 민주당의 장래를 모르겠다. 새정치가 뭐예요, 장관님? 저도 모르죠. 저 그거 하면 제가 나가 출마했을 대통령 하나 찍어요. 예,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 뵈면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있는데, 네. 이 지금 그렇잖아요. 또 팟캐스트 시장이 상당히 좀 그런데 어떻게 또 장관님 마저 이렇게 팟캐스트 시장에 들어와서 저 이탈남의 입지를 좀 좁히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어떻게 해서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니요, 전 뭐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 젊은 친구들이 좀 주변에 있어요. 네네. 그 친구들 중에 일부가 와서 팟캐스트를 좀 해보자 그래서 처음엔 안 한다 그랬죠. 그건 젊은 분들이 하는 거지. 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걸 하냐 그랬더니 아니 나이가 젊고 많고가 무슨 관계 있냐고요. 네.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만 잘 내면 되지. 평소에 제가 젊은 분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저 원래 성격이 좀 안 해보던 걸 하고 싶어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마음은 청년이시네요. 네, 그래서 한번 예. 그러면 모험삼아 한번 해보자.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 석 달 되셨죠? 시작하신 지.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예, 저는 재밌습니다. 듣는 분이 재밌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만 재밌고 듣는 분이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아니요, 뭐 이렇게 반응이나 이런 거 상당히 그러니까 재밌어하는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매번 할 때마다 조마조마한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팟캐스트 청취층은 좀 상대로 젊은 층이 많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니까. 네, 그것도 요즘에 들어봤더니 50대 후반에서 60대 되시는 분들도 60대 많이 들으신데요. 최근에 일찍이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대요. 네. 그러시구나. 예. 근데 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 팟캐스트를 매개로 이제 그 대중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소통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직접 면대해서 소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청취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이제 다른 또 SNS를 통해서 제가 주로 이제 보게 되니까 직접 뭐 그냥 즉석에서 소통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앞일이 걱정이다 싶습니다. 지금 그 기대에 부응하려면 혹시 그 기대가 팟캐스트계를 평정을 하라 뭐 이런 기대 아닙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이러면 저희가 적색경부로 평정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 있잖아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부터 많이 했던. 그리고 이런 질문을 드리면 장관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 장관님의 이제 그 조남 석자 앞에 책사라는 그 단어를 많이 붙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거 제일 싫어하는 별명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원래는 뭐 전략이나 책략이나 다 가치 중립적인 언어였다 그러는데 언어라는 게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는 과정에서 뉘앙스가 생기잖아요.
근데 책략이라는 것은 어두운 지혜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책사 그러면 어두운 지혜를 쓰는 사람이죠. 원래 모사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 뭐 그럼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어두운 지혜를 타고난 사람도 아니고 그걸 쓰겠다고 맘먹어본 일도 없고요. 네. 저는 그런 거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꾸 저를 보고 책사라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별명이 책사입니다. 그럼 기자들한테 한번 강력히 한번 항의 좀 해보세요. 암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부탁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장자방이라는 별칭이 그거는 있어요? 가당치 않은 거고요. 왜요? 그건 과장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장자방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예. 예. 제가 어떻게 감히 장자방에 저를 비유합니까? 예. 또 기본적으로 저는 또 그런 지혜나 네. 지략이나 식견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 첫째 그렇고 또 지금 시대는 장자방을 필요로 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아니 이제 국민이 주권자고 네. 이게 정치라는 게 소수 권력 엘리트들 간의 게임이던 시절에는 그렇죠. 책략이 난무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뭐 우리도 얼마 전까지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민이 심판자입니다. 사실 장꾀를 부린다고 예. 통하는 시대가 아니죠. 안 되죠. 예. 국민을 상대로 책략을 씁니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요. 모든 건 다 투명하게 공개해서 네. 원칙대로 그렇게 가야죠. 그러면 지금 장관님 뒤에 리더의 멘토라고 하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저 이게 정말 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 멘토라는 말 자체를 안 좋아하고요. 그래요? 예. 저는 멘토라는 게 꼭 우리말의 스승하고 꼭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렇죠. 예. 굳이 우리말로 바꾼다면 스승 같은 뜻이라고 보는데 네. 예. 저는 우리말의 스승이라는 말을 워낙 좋아하고 근데 사람이 누구의 스승이 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자기가 내가 스승이라고 스승되는 것도 아니고 예. 저는 뭐 제 스스로를 알건데 제가 누구의 스승도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멘토라는 말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다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부합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그러면 거죠. 장관님 스스로 만약에 그 장관님의 이 사회적 위치를 규정하는 어떤 그 단어를 뽑아낸다면 어떤 단어를 그럼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뭐. 그냥 그건 아닌 거죠. 평범한 시민 뭐 이런 거죠. 왜 아니에요? 네? 제가 비범한 사람입니까? 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노력형이고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많이 노력해야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게 뭐 단어가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 일관적인 또 평이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어떤 진영에 얽매이지를 않고, 그죠? 어쩌면 그 진영의 경계에 서 계시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경계를 넘나든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진영을 함께 아울러서 그러니까 바라보는 분이다. 또 이런 평가를 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제가 식견이 대단한 사람처럼 비춰지기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진보 보수라는 걸 따지지 말자는 생각이거든요. 합리화 균형이라는 잣대로 사물을 보거나 현상을 보면 어떤 것이 말하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 바람직스러운 것이냐, 국가 발전에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 같으냐, 이걸 내 나름대로 합리성이랄까 균형 감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좋으면 그걸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진보적인 성격의 정책이니까 안 된다. 이게 보수적인 성격의 정책이니까 안 된다. 이거는 어리석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어때서요? 진보와 보수라는 거는 서로 방법론을 놓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보완적인 관계 아닙니까? 진보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말하자면 보수가 끊임없는 도전해가지고 진보가 계속 새로워지고, 그렇죠. 또 보수가 집권했을 때는 진보가 계속 도전해서 보수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서로 상대방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보완적인 관계고 경쟁적인 관계인데 말만 하면 뭐 양날개로 나른다 그러면서 만나면 서로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거 그 자체보다 어떻게 싸우느냐가 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싸우느냐. 그게 이제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키면서 내용이 싸우느냐. 뭐냐. 내용이 뭐냐. 어떻게 싸우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반칙이 난무하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진실로 무슨 상투적인 말이지만 뭐 국가의 발전이나 국민의 행복이나 이런 거로 해서 내 정책에도 좋다. 당신 정책보다 내게도 우월하다. 이 싸움이 아니고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서로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이 편싸움 하려고 자꾸 내거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국민 생활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게 국민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안 듣고 하다가 국민들이 이제 불신, 경멸, 혐오, 지금 분노까지 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감정이 안철수 현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합리라고 하는 그
이 단어 그다음에 균형 이걸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합리적인 시각에서 한번 좀 평가를 좀 해주세요. 저 며칠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됩니다. 네. 지난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취임한 지 100일이 됐죠. 예, 근데 정부를 구성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말하자면 안 된 셈이에요. 출범한 지가 정부가.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개월에 국정 수행을 평가하면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한 달 가지고 뭘 평가하겠습니까? 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네. 리더십의 성격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이죠. 어떤 점에서 선서부터 그랬으니까. 어떤 점에서 그러십니까? 아니 이 당에 계실 때부터도 네. 그 리더십의 성격이 늘 그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다. 네. 이걸 제가 늘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막상 당선되고 나면 예. 상당히 바뀔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던 사람인데 아, 인수위 시절에 보여준 모습은 여전히 언론이 계속 불통이라고 불통, 독선 이렇게 썼잖아요. 그때 기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나온 게 인수위 시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보도 통제 수준에. 글쎄요. 예. 그렇게 폐쇄적이고 권위주의 아주 수직적인 리더십을 보여줬잖아요. 예. 막상 대통령이 되면 또 달라질지 모른다. 또 기대했어요. 근데 취임하고 나서 인사하는 걸 보고 저는 진짜 이건 실망이 아니라 경악을 한 사람입니다. 경악. 인사라고 하면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1호는 윤창중 씨 아닙니까? 당선되자마자 했던 인수위 그런 시절부터 셈이네요. 가면은 네, 예. 당선자 시절부터 예, 가면은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인사 1호가 지금 뭐 입에 담기도 뭐한 어떤 그런 문제로 네.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이렇게 돼버린 상태고. 네. 근데 물론 그거 한 케이스만 갖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이 인사를 보면서 경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언론에 전 뭐 언론 보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네. 하는 겁니다. 뭐 실상은 잘 모르지만 보면 이제 늘 무슨 그 수첩에 적혀 있는 사람 가지고 인사를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 구조도 모르겠다. 검증을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다. 예. 모든 게 베일에 쌓여 있는 과정을 거쳐서 인사를 했어요. 예. 근데 공직 인사는 예. 공직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적인 원칙으로 인사를 해야 돼요. 예. 공적 원칙이라는 건 적재적소의 원칙이죠. 그렇죠. 예. 그러려면 과정이 그 투명해야 됩니다. 네. 어디서 어떤 검증을 거쳐 그런 인사가 나왔는지 국민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인수위 시절부터 출입기자 아무도 모른다. 주변에서도 모른다 그런다고. 그럼 이게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밀실에서 그럼 결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민주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예. 민주주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사가 그러면 또 좋았냐 하면 전부 흠결이 많아가지고 무슨 낭만한 사람 가지고 축구팀 하나 만들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예. 오직해서 인사를 참사라까지 언론이 표현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입니다. 아니 대통령으로서 옛날에 왕조 때도 임금이 사람을 쓸 때 네. 굉장히 그것 때문에 참 말도 많았고 신중했고 그 신하와 임금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그중에 상당 부분이 사람 쓰는 데고 하는 거였다고 그리고 저는 폐업을 이루는 과정에서 누구를 쓰느냐가 결국 그게 중요한 성패를 거죠. 좌우했던 일을 경우가 되게 사람 하는 많죠. 거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인사를 저렇게 한다는 것은 사람을 그만큼 볼 줄 모른다는 뜻이고 네. 그 사람을 쓰느냐 마느냐는 그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예. 구조적이지 않고 예. 뭔가 독선적이거나 독단적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인사 결과가 참담하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그 국무위원들 그 임명하는 그 내용이 공개가 됐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관료 중심으로 가져가는 걸 보면서 결국은 만기 칠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우려 섞인 전망을 많이 했고 또 실제로 며칠 전에 보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정 14개 분야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지시를. 네, 1시간에 걸쳐서 14,000자 뭐 그런 신문이 났던데요. 예. 이런 그 어떤 국정을 그러니까 운영에 들어가는 스타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딱한데요. 예. 이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국무총리, 장관, 차관, 실장, 국장, 과장, 계장 해야 될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만몇 자에 당하는 열 몇 가지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지시하기 시작하면 네. 우선 대통령의 쫑각 못 견딥니다. 물리적으로 못 견딥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디테일에 실무적인 일에 대통령이 매몰이 되면 네. 정말 대통령이 봐야 할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를 놓치거나 그렇죠. 심사숙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이건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예. 저렇게 만기칠납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사람이 대통령 입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능동조롱을 하거나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 예. 안 합니다. 복지부동이 더 강화되겠죠. 물론이죠. 대통령 입만 바라보게 되죠. 그렇죠. 모든 걸 지시하는데 그렇죠. 시키는 것만 하면 그럼 하면 되거죠. 예. 어차피 자기가 책임 안 지게 되고 예.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국정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예. 그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저거. 근데 이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은 이제 체력이라든지 본인의 그 성실성, 예. 예? 예. 그 진지함 이런 것 때문에 네. 뭔가 국민에게 대통령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또 실제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 하는 좋은 뜻으로 그런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 좋은 뜻을 펼치는 방법에 있어서는 네. 저건 하루빨리 고쳐야 될 방법입니다. 혹시 좀 선의로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요?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국정 초반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 하셨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에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취임 후 6개월을 강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러면 이것이 5년 내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권 초반기에 중요한 어떤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챙겨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서고 있는 거라고 선의로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요? 그 선의는 인정한다고요. 예. 하는데 그 선의를 표시하는 방법이 저게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국정을 챙기지 말라 그랬습니까? 정작 중요한 걸 챙기라는 거죠. 그 나머지 디테일은 총리, 장관, 차관, 실장도 뒀다 뭐 할 건데요? 네. 예? 자기가 큰 아젠다를 던지면 네. 그걸 다 내각에서 구체화하고 예. 다 책임 분담해서 권한 주면 다 열심히 해가지고 네. 결과를 만들어내면 자기가 판단에 책임 물을 거 하고 보상할 거 보상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자기가 막 전부 그렇게 1시간에 걸쳐서 막 국정 전반에 관한 위조할 고조를 다 지시하면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폐단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좀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윤창중 씨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언급을 보면은 물론 당연히 그런 표현은 안 썼지만 이제 굳이 해서 뒤통수 맞았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그 본인의 심경을 밝힌 적이 있어요. 네. 그럴 줄 몰랐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 1호 인사로 윤창중 씨를 이제 당선자 대변인으로 임명을 할 때부터 이건 정말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설마 청와대까지 데려가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전망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랬죠. 이렇게 본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되죠. 그런 게 없었더라도 그 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남의 일 얘기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기가 인사권자고 자기가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예. 우리는 아무리 정확하게 인간적으로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어가겠죠. 네. 믿었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몰랐을까? 저는 그것도 믿어지지 저도 않습니다. 그게 궁금해요. 네.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 책임제 아닙니까? 계속 책임지죠. 그러니까 모든 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예. 민주주의라는 건 책임 정치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로 하고 좀 정당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새누리당은 그러면 자 합리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볼 때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을 하십니까, 장관님께서? 지금의 새누리당을 놓고 본다면 새누리당을 두고 과거부터 이제 내려오는 그것들은 사실 본인 스스로들이 이제 그 자기 규정을 한 적도 있어요. 웰빙 정당이다, 해바라기 예, 정당이다. 예.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정당으로서의 자생력이 있는 거냐, 오히려 일렬 종대로 서는 정당 아니냐 이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선 체질적으로 네. 새누리당 계신 분들은 우선 체질적으로 일반적입니다. 뭐 한둘 예외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게 상당히 권력에 순치된 그런 체질을 가진 분들이죠. 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와 대통령을 견제해야 되는 소임이 기본적인 소임인데 네. 그런 쪽보다는 여당 의원으로서 음. 대통령의 뜻에 충실히 따라서 네. 국정을 수행하는 데 도와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웰빙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웰빙 정당이라는 표현을 그때 썼었네. 자기 스스로 그런 얘기 많이 예. 스스로 근데 이제 했죠. 그러면서 어떤 출신 성분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보통 대한민국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네. 왔고 금배지 떨어져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웰빙 예. 기질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요? 치열함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야당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고통스럽게 했겠죠. 그러니까 웰빙이 잘 안 되니까. 잃어버린 10년이 정말 절절한 표현이었네요. 그러면. 그럼요. 네, 상당히 고통스럽게 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네. 또 특정 지역 출신들은
어떻게 보면 또 편한 면도 있었고요. 그렇죠. 늘 DJ 노무현 그 정권에 대해서 늘 강력하게 이렇게 반대만 하면 늘 선거가 쉬웠으니까. 예. 예, 뭐 그런 점도 있었을 거고요. 그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최경환, 그러니까 친박으로 분류되는 최경환 의원이 지금 원내 대표가 됐고 네. 새누리당이 거의 친박 일색으로 포진이 됐다. 네. 이런 게 좀 일반적인 평인데 그렇다면 그런 기질, 체질 이런 것들은 더 강화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아니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당 인사를 할 때 이게 친이 일색이라고 친박들이 몹시 반발했다고 이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다. 예, 또 그대로 하네요. 항상 그래요. 보면 전임자가 해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것도 많이 본 분들도 네. 나는 다르다는 착각으로 그대로 한다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걸 한번 입장을 바꿔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정권을 잡았고 그러니까 집권 초반기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어느 것보다 여당이 열심히 나를 도와줘야 되고 그러려면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당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사고와 이런 걸로 결국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폐쇄적인 생각이죠. 그게요? 그럼 새누리당 있는 사람들이 왜 꼭 자기하고 뜻이 안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정당이면 예. 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당연하죠. 자연스럽고. 네. 그러니까 늘 보면 뭐 박근혜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보면은요. 당의 총재나 대표님 분들이 늘 당의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이견을 누릅니다. 민주정당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임에도 네. 그것이 마치 당을 분열시킨다는 명분으로 그걸 못하게 하는 지도부 생각을 늘 따라오게 하는 명분으로 당의 화합을 해친다. 이런 얘기를 늘 했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효율성이라는 게 뭔데요? 효율성이라는 게 지도자의 뜻에 따라가는 게 효율성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민주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 생각 가지고 민주주의 못하죠.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아시다시피 제도 자체가 효율성을 생명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양성을 생명을 하는 제도고, 그렇죠. 예? 그런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는 걸 중요시하는 제도 아니에요. 오히려 효율성을 중요한 건 독재죠, 독재. 그렇죠. 그런데 길게 보면 그런 낭비처럼 보이는 민주적인 정치가 훨씬 효율적인 정치예요. 왜냐? 다양성을 통합해서 국민 의사를 모아서 했기 때문에 국민이 나중에 불만이 없고 갈등이 안 생긴다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할 때요. 그런 민주적인 과정을 다 무시하고 밀어붙였잖아요. 내내 갈등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때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거쳤으면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정치 과정을 거쳤으면 지금 그런 문제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효율성이라는 생각으로 생산성이라는 생각으로 과정을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고요. 독단적으로. 결과적으로 무슨 생산성이 생겼습니까? 무슨 효율성이 생겼는데 오히려 비효율, 비생산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기간에 이제 민주당에 이제 그 몸담으신 적도 있으시고. 민주당이 몸담은 일은 없습니다. 그 위원장을 그렇죠. 당 안은 아니고 캠프죠. 엄밀하게 이제 캠프가 되는데 지금 그 반새누리당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를 해도 될까요? 이제 그런 국민들 같은 경우 민주당 이야기를 하면은 고개를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실망을 해서 분노로 가 있다라고 이제 그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노는 꼭 뭐 민주당만에 한 것만 아니고 근데 기득권 정치 싸잡아서 근데 특히나 어떤 이 반새누리당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처를 못 찾고 민주당 이야기가 나면 엄청난 이 분노 감정을 표출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에 기인한다고 보세요, 장관님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기대에 전혀 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60% 이상의 정권 교체를 바란다 응답을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 못 했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가 다 그런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 하니까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지금 민주당한테 민주당을 외면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의 그 핵심적인 문제는 계파 갈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진단에 동의하세요? 계파 갈등이야 뭐 어느 정당이나 민주정당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에 갈등을 하느냐, 갈등의 수준이 어떠냐,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그거 없이 저러니까 문제인 거죠. 갈등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 능력도 없고 갈등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무슨 정책을 놓고
내 정책이 더 좋다고 싸우는 겁니까? 무슨 예? 아니잖아요. 밥그릇 갖고 싸우는 밖으로 그러니까 국민이 그걸 다 알잖아요.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그렇게 환멸을 사가지고 좀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 이 국민적 지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다시 회생을 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무엇부터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당이라는 거는 쇄신한다고 그럴 때 쇄신의 핵심이 인적 청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 인적 청산은 선거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대표가 되시든 예. 어떤 지도체제가 생기든 예. 지금의 민주당은 예.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없습니까? 보기엔. 예. 또 어떤 정치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나라는 정당 중심이기보다 인물 중심이다. 지금까지 그래왔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안에서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가치를 갖고 확 나오면 오히려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학자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아니 뭐 그런 예를 들면 과거에 뭐 DJ나 그렇죠. 40대 기수로 예를 들면 나오고 이런 그래서. 분들 예. 같은 그런 인물이 있으면 또 뭐 다시 뭐 그렇게 될지 모르죠. 근데 민주당 구조가 그런 인물이 확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구조라고 보세요? 지금은 아니 구조 이전에 이미 없잖아요 사람이. 예. 그렇죠. 그게 예. 문제죠. 아니 예. 그러고 저는 예. 이게 이제 전환기라고 보는 게 네. 정당이 우리나라처럼 한 사람의 인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가 흩어졌다 이거 안 됩니다. 그건 좀 후진적이죠. 사실. 정당이 인물을 만들어내야죠. 그렇죠. 맞아요. 예. 우리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정당 내에 마땅한 인물이 없으니까 밖에서 꼬온다고요. 맞습니다. 예? 예. 휙 날아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당 안에서 성장을 했어야 국민이 성장 과정을 보고 판단도 하고 그다음 검증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예. 이거 없이 밖에서 휙 날아들어오니까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감으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 예. 참신하잖아요. 그 참신성 하나 보고 확 가서 켜줬다가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뭐 봐요. 그런 경우 해당할 수 있죠. 맨날 손가락 자른다고 선거 끝나면 손가락을 몇 번 잘랐습니까 벌써. 이게 되풀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은요. 예. 정당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정당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 당선될 때는 정당 후보라는 게 필요하고 예. 선거에 정당이 절대로 또 도움이 되니까 하는데 딱 되고 나면 보세요. 집권당을 하나씩 다 무력화시켜 버린다고요. 예.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당 정치의 인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정당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럼 뭘 우습게 본다는 얘기는 의회 정치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당의 기능이 역할과 기능이 뭐냐 하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예? 아니, 정당이라는 게 흔히 헌법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게 헌법적 기능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헌법 8조에 정당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국민 세금으로 재정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 정당이 그렇게 헌법적 기능을 하는 공적 기구다. 네. 라는 걸 인식하면 대통령이 더군다나 집권 여당을 그렇게 허수아비를 만들겠어요? 예. 기본적인 인식이 없는 거예요. 정당이 뭐 하는 것인지.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역 운동을 한다든지 또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또 지역과 그 결합이 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꿈을 좀 더 펼치기 위해서 정계로 입문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지방 의원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커나가고 싶은데 좀 싹수가 보이면 그 이제 그 해당 지역의 공천권을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데 밟아버린다. 안 주죠. 잠재적 내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아니 뭐 그게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비일비재합니다. 예. 뭐 비일비재하죠. 네. 키웠다가 호랭이 새끼 키웠다가 나 잡아먹는다. 그렇죠. 단순히 그 이유로 안 줍니다. 이러면 정당 안에서 인물을 키운다라고 키울 하는 수가 것도 없어요. 네. 이거 뭔가 좀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요. 네. 공천 제도를 상향식으로 하면 네. 얼핏 보면 민주적이라서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에 상향식으로 하면 세 사람 절대 못 만듭니다. 오히려 토호가 됐잖아요. 전부 거기다 그 기득권 세력이 항상 해먹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기존대로 하면 또 밀실 공천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향식으로 하되 밀실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공천의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정해서 공개를 하고요. 네. 그 공천심사 과정을 공개하면 돼요. 네? 그래요? 다 지수화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물떡주물떡 이 공천심사 해보면요. 저는 심사위원은 안 해봤지만 그 심사위원회를 보조해야 되는 직책을 맡아봐서 아는데 이게 쫙 준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올려도 이거는 원내청무 사람이니까
봐줘야 되고 이건 정치직 의장 사람이니까 봐줘야 되고 이건 총재가 특별히 부탁했으니까 봐줘야 되고 쪽지 많이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 쪽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한 사람 같으면 의정 활동을 철저히 평가하고 네. 예? 예. 예, 지역 활동했으면 그거 철저히 평가하고 조사를 쫙 해보면요. 네.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신망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예. 그 자료를 토대로 엄정하게 공천심사를 하면 될 텐데 네. 이걸 안 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맨날 제도 탓을 한다고요. 그렇죠. 마치 책임이 제도에 있는 것처럼 물론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제도를 한들 네. 그 제도에 단점이 없습니까? 아, 완벽한 게 장단점이 어디 있죠. 있죠. 그럼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하향식이든 상향식이든 예.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저렇게 무원칙하게 해버리면 어떤 제도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그 자기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공천 줘서 금배지 달아야 내가 그 당권 잡는데 유리하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교수의 등장을 꼭 정당 정치의 위협이라고만 보시지 말고 정당 정치를 바꾸어서 제가 문재인 후보를 돕는 이유는 문재인 후보가 민주주의를 더 잘 실천할 지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그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세력화 얘기를 많이 하던데 독자 세력화 얘기. 아니 뭐 정치를 하려면 세력화 안 하고 뭐 되겠습니까? 세력화 없이 혼자 필마당기로 어떻게 정치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정당 조직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제 우회할 것이냐 이 얘기가 이제 그 지금 정치권의 관심사인 것 큰 같아요. 의미가 있습니까? 아, 조직의 명칭을 뭐라고 하든 뭐 당으로 만들든 무슨 연구소로 만들든 그게 무슨 뭐 본질적으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요. 예.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아무튼 연구소부터 만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교수님이니까 아 그러면 IT 쪽 연구소 만드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구를 중시하는 생활을 올해 한 번이니까 그럴지도 예, 모르죠. 예. 근데 독자 세력화라는 이야기에는 그리고 지난 4월 재보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안철수 의원의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네. 민주당하고 손잡고 예를 들어서 공동전선을 펴면서 선거연대를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독자적으로 간다.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겠죠. 앞으로도 최소한 보궐선거까지는 최소한 독자로 가겠죠. 아, 보궐선거까지는. 예, 근데 그건 그 보궐선거 성적 결과를 보고 예. 그 이후는 판단하려 그러겠죠. 그래요. 이제 10월 재보선 같은 네. 경우. 그래서 만약에 10월 재보선에서 이른바 3자 구도가 돼서 새누리당 후보, 민주당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의 사람, 예. 3자 구도가 돼서 만약에 깨진다.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이 독자 노선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후퇴할 여지도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겁니다. 탄력을 받기 어렵죠. 그렇죠. 실적이 별로 안 좋으면. 그렇죠. 예, 실적이 좋으면 금방 탄력을 받을 것이고 예. 실적이 안 좋으면 탄력을 받기 어렵죠. 그럼 그 이후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서 민주당과 일정하게 같이 그 연대를 모색한다고 했을 때, 근데 또 그것도 난제 아닙니까? 그러면 연대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 지금 뭐 이번 재보궐선거 연대 굳이 하려고 그럴까요? 10월 말고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구가 어디냐 아직 확정된 게 아니죠. 지금. 아직 아니죠. 네, 아직 예. 아니죠. 예. 그러니까 선거구 어디냐에 달렸겠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이냐 아니냐는 걸 보려 그러겠죠. 네. 예. 호남 같은 데는 저도 한 2주 전에 광주 가서 그 지역에서 그래도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러분들하고 장시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네. 예.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분들 정서는 이거더군요. 새누리당은 못 찍는다. 예. 민주당은 싫다. 그렇죠. 안철수밖에 쳐다볼 게 없는데 이 반신반의. 이 뭐 제대로 될까 안 될까 반신반의 이게 딱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거 믿어도 되나요? 얘기 종합하면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거나 이제 겉으로 뜬 분위기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는 틀림이 없는데 네. 문제는 거기도 안 의원이 이제 만약에 거기서 무슨 재보궐선거가 있어서 사람을 공천한다 그럴 때는 사람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예. 그 지역에서 정말 신망 있는 사람을 고르지 않으면 예.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거고요. 예. 근데 사람을 찾는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네. 시간도 굉장히 걸리고 네.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쟁자들에게 반발이 심해서 예, 그렇게 소문 안 나게 사람을 찾아서 검증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소문이 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저 한나라당 있을 때 이총재 명을 받아서요. 16대 공천을 앞두고 우리 텃밭이라는 영남 지역에서 세 사람을 좀 찾아봐라 그래서 그 세 사람 찾으려고 그
대도시 좀 몇 번 내려갔다가 거기 출신 의원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총재님 어떻게든 부르더니 내려가지 말라고. 당신 제명에 못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요? 그 정도입니다. 반발이 어느 정도로 심은?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는 평소에 막 다투다가도 네.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이해관계가 공동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동의 적이 되는 다 거죠. 공동전선을 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앙당의 총재도 말하자면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출신 의원 전원이 반대를 하면 예. 그 공천 줄 수가 없죠. 또 예. 그런 철저한 그런 카르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족쇄가 있잖아요. 새정치라고 하는 족쇄가 있잖아요. 인물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그렇죠. 그게 무기인 동시에 족쇄죠. 그렇죠. 잘하면 무기가 되고 안 그러면 예. 족쇄가 되고. 근데 새정치가 뭐예요, 장관님? 저도 모르죠. 아니 내놓은 일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 대선 과정에서 했던 뭐 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뭐 중앙당을 축소하고 그거는 이런 것만 갖고 새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뭐 새정치에 저 말단에 들어가는 일인지 모르겠으나 예. 그걸 새정치의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본인도 뭐 그건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그럼 안철수 의원 본인은 알고 있을까요? 새정치가 뭔지를?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만나본 일이 없었어요. 한 2년 동안. 예. 요즘 시중에 뭐 모르겠는 거 몇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새정치라면서요. 예. 뭐더라? 첫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개념을 모르겠고, 그렇죠.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를 모르겠고, 예. 김정은의 속마음을 모르겠고, 그 세 가지였는데 한 가지가 더 늘어났대요. 민주당의 장래를 모르겠다. 그것도 모르겠대요. 예. 그렇게 들었어요. 언론인한테. 그걸 저 이탈리아에서 뭐 기획 시리즈 하나하나씩 한번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규명해 보시죠. 이미 시중에서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굳이 뭐 저희가 결론 내리려 안 해도 돼요. 규명을 해보시면 예. 그건 크게 기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의 새정치가 뭔지는 모르겠고, 네. 근데 장관님께서 그러면 그 염두에 두시는 새정치는 이런 것이다. 이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뭐 염두에 둬본 일 없어서 그거 하면 제가 출마했죠. 대통령 나갔지 저도. 근데 저는 예. 새정치원 정치 이전에 네. 저는 늘 주장했던 건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은 작년 시점에서 표현입니다. 예. 나선 분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뭐냐? 앞으로 이 국가를 이끌어갈 국정 운영 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국정 운영 원리요? 예. 지금까지는 이게 박정희 모델이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저희 산업화 모델이 민주화 이후에도 예. 민주화 시대를 끌어갈 새로운 원리가 안 나오니까 예. 산업화 논리가 그냥 이게 연장이 돼가지고 왔다고요.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도 뭘 새로운 걸 만들 것처럼 하더니 결국 뭐 못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시도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못 내놨잖아요. 예. MB는 과거로 돌아가는 건 몸짓을 보였고 예.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밀려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세우는 국가 운영의 원리, 패러다임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걸 먼저 내놓고 그 원리에 의해서 정치를 이렇게 바꿔야 되고 경제를 어떻게 해가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안 내놓고 부문별 정책으로 가버리면 이게 안 된다. 저는 늘 그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 새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안철수 의원처럼 더군다나 정치를 안 하던 분이 새로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랬으면 내가 생각하는 더군다나 그 IT 쪽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게 정보화 시대잖아요. 정보화를 업은 세계화 물결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외부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잘 운영해서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그 원리를 나름대로 자기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런 원리를 해야 된다. 국정 운영의 원리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 짧은 서교들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모델이라고 하는 소위 학자들이 말하는 권위주의 발전 체제라고 얘기하는 그 체제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원리가 뭐였습니까? 국가주의, 성장주의, 반공주의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손바른 엘리트, 관료 엘리트로 그렇죠. 가져갔고 이걸 그냥 가져갈 수는 없죠. 그렇죠? 당연하죠. 분명하죠. 그 새로운 권리가 나와야죠. 그 얘기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어렵죠. 그런데 이제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한테는 이거 당연히 해야지. 근데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한테서도 그런 얘기 별로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후보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이 되냐고 자꾸 얘기한 거죠.
어떤 후보가 됐든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은 이걸 내놔야 된다. 대선 대통령이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이거 그냥 하겠다 부문별 이렇게 그러니까요. 강론으로만 가버렸다고요. 그렇죠. 그 강론을 관통하는 어. 가치든 원리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걸 먼저 내놓고 그리 예. 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한테는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어떤 원리를 내놔라. 그러면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안 내놨으니까 이제 지금 내놓을 차례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그러니까 정치에 들어올 때 네. 국민 앞에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새 정치를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새 정치 핵심은 그게 돼야 된다. 그렇죠. 자기가 예. 그거 해놓겠다고. 근데 새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새 시대를 이끌어가려면 새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연히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거 내놓으려고 연구소 만든다고 한 건가?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만들어서 어떡하죠?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근데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여의도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네. 지금 이미 정치는 여의도를 벗어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흔히 이야기는 시민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 민주당도 지난 과정을 보면은 오히려 이 시민 정치 영역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자신들의 행동 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조율을 해왔던 게 엄연한 객관적 사실이고 이렇게 보면 이 시민 정치 지금까지 흘러왔던 시민 정치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장관님께서는? 지금은요. 시민 정치라는 게 시민 단체가 상당 부분 정당의 역할을 대신했어요. 네. 정당이 국민한테 신망을 잃어가지고 제 기능을 맞습니다. 역할을 예. 못하니까 예. 오히려 시민 단체가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정당 역할을 대신하는 세월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총선 네. 을 계기로 대부분이 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시민사회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시민정치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서 저는 이것도 참 굉장히 큰 걱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 하면 국민들이 이제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예. 또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삼는 거구만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됐다고요. 네. 예, 뭐 그건 제가 정당 들어간 분들을 비난하는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순수한 의미의 시민운동이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예, 이게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 팬클럽이라든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조직화되어 버리는 대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들의 네, 움직임은 그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그거야 뭐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예. 성장하기를 바래서 예. 그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자기들 기대에 벗어나면 안 되니까 또 감시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그 작년 1월에 민주통합당이 뜰 때 예. 한명숙 대표가 이제 그 당 대표가 됐고 예. 그다음에 6월에 또 이해찬 대표가 되는 이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예, 했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 모바일 투표에 에너지를 제공을 했던 게 바로 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제공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5.4 전당대 민주당이 이걸 하면서 이걸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런 어떤 조치는 시민 정치와 함께 가야 되는 것에서 오히려 역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냐 하면 네. 이른바 국민경선이라는 이름의 모바일 투표가 네. 명실상부하는 국민경선이 아니었다. 저는 밖에 있는 특정 세력이 과잉 대표됐다. 조직적으로 동원한 예. 예, 그런 것이지 명실상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한 것이 아니다. 예. 조직 동원이었다. 예. 국민의 의사가 왜곡됐다고 보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에 민주당이 그걸 안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네. 예, 그건 별로 그렇게 그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지 않던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보긴 그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른바 당심과 민심이 꼭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러면 예. 근데 오히려 그것이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더 좁게 만들어 버리면 당심에 의해서 이 당의 결정과 인사가 그 결정되고 왜곡될 수 있는 소지. 그래서 민심에서 더 멀어질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근데 또 정반대로 보면. 그렇지만 정당이 정당 내의 자기들 대표를 뽑고 뭐 네. 최고위원을 뽑는 것은 사실은 정당 구성원의 의사들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민심을 부응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데 심판받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당이. 그렇잖아요. 예. 근데 뭐 이제 미국식 정당을 개방해서 그렇죠? 미국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등록된 당원이나 지지자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축제처럼 이제 하는데, 근데 우리도 뭐 그걸 저는 굳이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이제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특정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네. 특정 조직이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동원해서 모바일 한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번에는 아마 일단 그걸 안 하기로 했지만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그 민심을 반영하는 채널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겠죠, 뭐 앞으로. 해야겠죠, 사실은. 네.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국정원 건은 어떻게 보세요? 예. 국정원 사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다른 건 다 관두고 일각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것이 결국은 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박근혜 당시 후보를 도와준 거니까 부정선거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적 연결고리를 잡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이제 사실관계의 문제죠. 예. 네. 이 여당 후보를 도울 목적으로 야당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했다 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네. 이제 그게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냐,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게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줬느냐. 네. 부정선거로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냐는 판단이 있은 다음에 예. 그 판단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나 그 이전에 일단 국정원은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도 안 되고, 예. 수집한 정보를 정책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그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국가기관이 그것도.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어긴 그러니까 거죠. 그거는 철저히 조사해서 예. 그건 법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국정원 같은 정보 조직이, 세상의 어느 나라의 정보 조직이 그 국내 정치 동향이나 사회 동향에 대해서 정보 수집 안 하는 정보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일상적으로 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다만 그것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데요. 예. 이제 이건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집단이 있습니다. 네. 관료 집단이 있고, 정치인 집단이 있고, 뭐 기업 집단이 네. 있고, 언론 집단. 예. 예?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 이것은 외국에서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어떤 동기로든 네. 개인이나 세력이 끊임없이 거기에 침투를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 같은 정보원이 막아줘야 됩니다. 아, 오히려 막아줘야 예, 된다. 그래서 예. 그 동향은 살펴야 됩니다. 아. 뭐 언론인이든 정치인이든 관료든 그 불순한 세력이 침투해가지고 네. 어떤 작용을 해서 국가 이익을 해치려고 그러는 움직임이 없느냐는 건 꾸준히 살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스파이가 들어올 수도 있는 물론이죠.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정치에 이용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보호 차원에서 그렇죠. 해야 되는 거지. 그건 해야죠. 그거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정말 근데 그 원세훈 체제에서 그게 더 심해졌고 완전히 과거로 회귀한 거라고 그렇게 그 평가를 해도 되는 걸까요? 아직은 뭐 드러난 게 얼마 안 되는데요. 예. 저는 그 원세훈 당시 행안부 장관을 이제 국정원장 임명할 때도 참 깜짝 놀랐는데, 자, 이 사람이 정보라는 걸 한 번도 다뤄본 일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서울시 부시장 하다가 행안부 장관 한 게 전부예요. 이명박 대통령과 친한 거밖에 그러니까 없었죠. 신복이라는 거 말고는 아무런 그 사유가 그 자격이 없어요. 그 기관장 할 만한.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인사 아닙니까? 그게. 철저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 임명할 때부터 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나요? 우려를 예상했어요. 이런 사단이 날지. 저 문제 벌어진다 두고. 아. 왜 그러냐? 예. 저런 정보도 모르고 해외도 모르고 북한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예. 신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 엄청난 국가정보기관장을 시키면 네. 그 목적이 뭐겠느냐? 예. 동기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 엉뚱한 심부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신복이니까. 이유 목적 자체가 정치적인 네, 것 그러니까 아니냐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자기가 필요한 일을 시키려고 보낸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네. 그렇다면 저건 나중에 사고 난다. 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저도 그 회사에서 좀 몇 년 밥을 먹은 일이 있어서 네. 거기 아는 직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많이. 간혹 만나서 그래서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 보이는 반응이, 저 그런 반응 처음 봤어요. 옛날에도 뭐 부장 여러 명 왔다 가고 했지만, 어떤 반응? 직원들이 뭐 불만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요. 그 뭐라 그럴까, 막 좀 창피하고 분노 감정 있는 그런 걸로 말하기 싫어하는. 아, 그래요? 이거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오.
아, 그런 반응이었어요? 네. 예. 그럼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거 와가지고요 뭐 이런 거 이거 하는 게 웃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 예. 그리고 우선 대외적으로 음. 야, 그 국정원장을 그런 사람 보내면 네. 국정원이 뭐냐 이게 대외적으로 이게 채통이 말하자면 권위가 네? 방송에서 뭐,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니까 쉽게 해서 쪽팔리다. 뭐 애들 표현으로 쪽팔린다는 그런 예. 감정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고 와서 이제 그런 정보기관의 특성이나 거기 종사하는 사람의 속성이나 네. 조직의 원리나 이런 건 예.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이게 아랫사람이 볼 때는 이게 가당찮은 황당한. 지시가 막 내려온다. 근데 근데 뭐 그냥 막 또 동료가 심하니까 막 예. 사람을 달달 볶는다. 예. 그러니까 막 속이 다 뒤틀려 있는 거예요, 심사가. 예. 많이 망가졌군요. 그리고 한 번은 자기 부장을 부르는데 예. 별명을 불러요. 오. 승인 원씨인데 원따로래요. 왜요? 원따로가 뭐야 했더니 국정원이라는 조직 따로 원장 따로 놓은 데서 붙인 별명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별명이 원따로였어요? 네. 오늘부터 처음 원따로가 별명이었어요? 그 국정원 종사하는 직원들 자기들끼리 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처음에 원따로가 뭐야 그랬더니 이게요 뭐 조직하고 조직 책임자 다 따로 놓은 데서 원따로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예. 이제 뭐 개인의 무슨 인신공격하려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저 기관은 국가정보기관 아닙니까? 예. 국가정보기관이라는 것은 그 국가에 여러 개의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그렇죠. 그건 부문정보기관입니다. 예. 이걸 총괄하는 게 국가정보기관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기능과 역할을. 그렇죠. 거긴 정말 전문가를 보내야 돼요. 예. 정말 전문가. 예, 국가로 해서 그렇습니다. 음. 대통령으로 해서도 그래요. 그런데 아무 경험 없고 지식도 없는 그 분야에 네. 순전히 신복이라는 이유로 그 엄청난 자리를 맡기면 그 인사 자체가 뭘 상징하느냐? 주요 공직 인사의 공적 기준을 무시했다는 걸 국민한테 보여주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국가가 가장 존중해야 될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네. 대통령이 스스로 외면하거나 파괴한 것 같은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 대통령이 절대 해서는 안 되니. 그렇죠. 그러면 남재준 현 국정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고도의 전문성을 일부러도 갖춘 인사라고 평가를 하세요? 저는 남재준 씨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육군 참모총장 출신을 알죠. 그러니까 예. 인생의 전부를 그냥 군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적성이 안 맞는 자리죠. 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 전문성도 그분도 육군에만 있었으면 네. 해외 정보를 해봤겠어요. 뭐 산업 정보를 해볼게요. 예, 산업 뭐 북한은 예. 제대로 다뤄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 정치도 뭐 해본 일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사관학교를 나와서 네. 이제 군에만 쭉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국가가 사람을 찍어내는 거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예. 사관학교라는 데는 몰딩하는 데다. 오.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할 때 딱 예. 필요한 때 쓰기 위해서 사람을 정형화해서 기르는 데라는 거죠. 완성 맞춤형 인재를 그렇죠. 뽑아내는. 거기 필요한 인재를 예. 전문적으로 길러내는 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나온 사람은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길러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국정원 같은 저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일을 다루는 데는 네. 예, 그렇게 훈련된 사람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머리가 좋고 네. 성실하고 그건 다 인정하더라도 예, 그런 쪽에 이론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는 특히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론으로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 장관님 또 개인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로도 정치권에서 장관님을 향한 러브콜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게 다 루머라는 게요. 예. 다 그게 근거가 없는 수가 많잖아요. 다 헛소문입니까? 아니 뭐 100% 헛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상당 부분이 헛소문이에요. 그래요? 제가 그 당에서요. 그러면 일부 극소수 사실인 경우 근데 왜 러브콜에 안 응하십니까? 오질 않는데 뭘 응하자시고 있어요? 조금은 있다면서요. 없어요. 저한테 왜 러브콜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저한테 러브콜을 해요?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장관님의 경륜과 그다음에 어떤 이 정치를 읽는 어떤 식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언론의 인정이고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제가 모른다는 걸 아니까. 그럼 정치에 몸담을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아까도 그러니까 그 장관님께서 말씀하시죠. 오히려 이제 국민이 정치를 혐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멀리 떨어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 장관님께서 한번 솔선수범하셔가지고 에이, 그 정치 그건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정치할 분은 다 계시고요. 네. 저는 이제 국민들하고 같이 예. 이 정치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호소하고 설득을 해서 같이 좀 이걸 하시자고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네. 이제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 물림 그런 거죠. 이제 그거를 네. 만드시는 그래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자꾸 거고. 이게 국민의 참여의 폭만 넓히는 게 아니라 예. 참여의 질도 높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중요한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함께 해보자고 국민한테 계속 호소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의 이제 활동 성과에 따라서는 거기서 이제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계신 시민분들이 다시 또 조직화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조직화된 시민들이 다시 또 그 여의도 정치권을 감시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그럴 수 또 있죠. 참여에 들어간다든지 아니, 이럴 그럴 수 수도 있는.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가능한 한 예. 이렇게 무슨 그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골고루 참여 조합원을 많이 모집을 해서 예. 그분들하고 끊임없이 한 온오프 다 예. 예, 대화를 끊임없이 해가지고 공감대를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요. 예, 그래서 뭐 지역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뭐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예, 근데 협동조합 법에는 예. 딱 규정이 못하게 돼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뭐 있어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뭐 특정 예. 정당을 이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협동조합도 그거 못 합니까? 못합니다. 아, 협동조합도? 네, 오, 그거 하려면 나가야죠. 그래요? 조합 인가는 난 거죠?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예. 그럼 지금 이제 조합은 그러니까 계속 모집을 하고 계시는 이제 과정입니까? 막 이제 시작한 단계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를 할 것 같은데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팟캐스트도 계속 하시는 거죠? 물론이죠. 해야죠. 그래요? 지금 그 스태프들은 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예. 중요한 이슈를 놓치는 수가 생긴다. 그렇다고 2번 하자 그러는데 저는 지금 형편 같아서는 2번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저 이탈남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 1회 하시면 알겠습니다. 한 번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니 뭐 되시면 주 2회, 주 3회 하셔도 되죠. 더 많이 찾아가는 거 좋잖아요. 힘듭니다. 그걸 필요성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이게 이제 저같이 식견이 짧은 사람은 이거 좀 공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들으시는 분 생각해서라도 그래야 되는데 다른 일에 막 이제 쫓아다니다 보면은요. 예. 충분한 시간을 한 번 하는데도 제가 충분한 시간을 못 내서 예. 마음속으로 할 때마다 듣는 분들한테 미안하고 좀 그런 기분인데요. 2번까지는 지금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그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 네.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 입장이 훨씬 더 이제 경우가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재밌어요, 그것도. 재밌어요? 맨날 당하기만 했으니까 저도 예. 재밌는데 예. 이제 이게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이제 무슨 질문을 해서 그렇죠. 어떤 얘기를 끌어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만큼 많이 조사도 해야 되고 알아야 돼서 이제 좀 공부를 해야죠. 네. 저 일주일에 한 번 할 때 제가 이슈를 정하잖아요. 네.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다. 그러면 이제 그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정리가 있어야 이제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이 대답하면 거기에 대해 또 질문하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가 많이 돼요. 예. 아무튼 팟캐스트도 좀 계속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이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 울림, 네. 이건 정말 그 많은 시민들이 좀 참여를 하실 것 같고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도와주십시오. 저도 조합원으로 어떻게 가입을 할까요? 혼자만 가입하시는데 그치지 마시고 예.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 좀 좋은 협동조합이니까 많이 가담해서 활동하라고 좀 권유해 주십시오. 인터뷰 말미에 또 숙제가 생겼네요.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지난 대선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정치를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신물난다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정치의 생산성이 그런다고 높아지는 것도 아닐 겁니다. 정치의 주인은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좀 더 과학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윤여준 전 장관이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미 시동을 건 상태인데요. 이것이
이 국민들의 정치 참여의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하면서 보이는 팟캐스트 이번 주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